이 사건은 1982년 10월 17일에 공소시효가 끝남으로써 이제는 범인을 붙들어도 처벌할 수가 없게 됐다. 경찰과 검찰과 법원과 언론이 고문과 조작과 오판과 오보로서 무고한 사람들을 고생시키는 틈을 타서 범인은 면죄부를 받고 만 것이다. 힘없는 서민들이 경찰, 검찰, 법원, 언론의 총공세에 직면할 때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를 이 사건은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다. 제도의 범죄는 처벌되지 않고 개인의 피해는 회복될 수 없음을 고문 후유증으로 40대에 요절한 김기철 씨는 폐인이 된 그의 몸과 정신으로 입증하였다. 이 기사는 1981년부터 1982년에 걸쳐 월간 마당에 쓴 것이다. 김금식, 정대범, 김기철 씨 등 세 범인을 확보한 김 검사팀은 이제 이들을 조종한 주범을 찾아 나섰다. 강력 사건이 나면 피해자의 주변, 특히 친족들을 일단 의심해보는 것은 수사의 정석처럼 돼 있다. 그나 사건도 예외는 아니었다. 처음에 경찰은 그나의 외삼촌, 그러니 그나 어머니의 오빠 되는 최형욱 씨를 용의선상에 올려놨었다. 형욱 씨는 일사후퇴 때 고향인 함경남도에서 월남했다. 먼저 내려왔던 여동생을 부산에서 만났는데 얼마 뒤 여동생은 같은 월남민인 김용선 씨와 결혼했다. 형욱 씨는 부두 노무자, 타지 수집상으로 일하면서 여동생 집안과 가깝게 지냈고 김용선 씨로부터는 약간의 금전적 도움을 받기도 했다. 1962년 형욱 씨는 중매 결혼을 했으나 곧 이혼을 했고 그나 사건이 났을 때는 초량 3동에서 재혼한 아내 및 젖먹이 딸과 함께 어렵게 살고 있었다. 1967년 10월 경찰 수사본부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한일민 주임은 형욱 씨를 의심하면서도 동양이란 연고로 해서 인간적으로 가까워졌다. 한 주임은 이왕 자수할 바엔 동양 사람에게 하여 특진시켜달라고 농담 반, 진담 반의 부탁을 하기도 했다. 어느 날 한 주임은 형욱 씨를 모 수사기관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 있던 거짓말 탐지기에 형욱 씨를 걸어본 것이었다. 거짓말 탐지기는 형욱 씨의 결백을 나타냈다. 끈질긴 한 주임은 탐지기가 보여준 결과에 대해선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다. 난 자네가 그래도 한 고향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이젠 할 수 없게 됐네. 이 기계가 자네의 진술이 거짓말이라고 탐지해내고 말았단 말이야. 기계가 설마 거짓말 하겠는가? 형욱 씨는 펄쩍 뛰었다. 형님,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혹시 기계가 고장난 것 아닙니까? 형욱 씨는 한 주임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졌다. 한일민 씨는 그제야 형욱 씨의 결백을 확신하게 됐다. 거짓말 탐지기에 그토록 자신있게 대들 수 있는 사람이 범인일 수는 없다는 육감을 믿은 것이었다. 그러나 김태현 검사는 한 주임이 훑고 내버린 형욱 씨를 7달 뒤 다시 주워 올린 것이었다. 김 검사는 최형욱 씨를 끌어넣었다. 이에는 특수한 방법을 썼다. 나는 범행 동기를 추궁당했다. 돈이다 라고 대답했다. 김 검사는 또 다른 동기가 있을 것이라면서 공산당이 관련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나는 깜짝 놀랐으나 최 씨의 혐의 중에 그런 것도 있구나 싶어 그런 모양이다고 대답을 얼버무렸다. 검찰은 최 씨를 먼저 폭력 혐의로 5월 15일에 구속했다. 문제가 된 폭행 사건은 1년 전에 같은 집에 사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일어났던 것으로 이미 서로 화해했으며 상처도 별로 없었다. 그들은 수사 시간을 벌기 위해 이 사건을 뒤늦게 캐내어 날 잡아넣은 것이다. 김태현 검사는 형욱 씨를 먼저 다른 공안 수사기관에 보내 그나 사건에 공산당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게 했다. 붙들려와서 난생 처음으로 대범이와 금식이를 만났다. 생판 모르는 남자들이 신문을 받고 있는 나를 번갈아 힐끗 쳐다보더니 방을 나가버렸다. 둘은 검사에게 가서는 나를 알겠다고 말한 모양이었다. 한 번은 빵모자에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나타나더니 대뜸 최 선생 오랜만입니다 라고 아는 체 하는 것이었다.
나는 술 냄새와 마늘 냄새가 물씬 풍겨 나오는 그의 입을 올려다보며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날엔 자다가 끌려 나와 컴컴한 방으로 인도됐다. 그나의 제단이 모셔져 있었고 그나 목소리가 울려 나왔다. 아저씨, 놀러 가고 싶어. 응. 아저씨는 내가 미워. 왜 죽이지? 애원과 단발마의 비명이었다. 어리벙벙한 속에서 나는 그나야, 빨리 원수를 잡아 날 살려달라고 통곡했다. 최 씨는 항소이유소에서 모 기관에서의 수사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다. 피고인은 1968년 5월 15일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폭행으로 구속됐습니다. 그 폭행도 1년 전에 있었던 사실을 갖고 구속당한 것입니다. 그 후 약 2주일이 지나서 검찰에서 소환하기에 오후 6시경에 나갔습니다. 검찰에 도착하니 아무 말도 없이 밖으로 데리고 나가더니 지프차에 모르는 사람 2명과 함께 태웠습니다. 차 내에 들어가니 무조건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어디인지 가더니 하차하라기에 하차했습니다. 그러더니 수건으로 눈을 가리운 채 계단으로 내려가면서 하는 말이 솔직히 말하라 하기에 무슨 말을 할까 하니 모르느냐 하기에 모른다고 하였더니 그냥 어디인지 몰라도 문소리가 나더니 들어가라기에 들어갔습니다. 무조건 공산당에게서 갖고 온 암호문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여 나는 그런 사실 없다고 말하니 무조건 내가 생각하기에 대여섯 명이 나를 고문하기에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수차 말했습니다만 고문은 더 심해가기만 하고 그래서 기절하고 일어나고 있으니 그제야 수건을 풀고 좀 있다가 지금 보니 정대범이란 아이를 지하실까지 데리고 와서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야 이 새끼야 서면 300번지에서 배우라고 보인 암호문을 내놓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데리고 나가더니 또 고문을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그런 사실 없으니 없다고 하니 왜 저 아이는 있다고 하고 너는 거짓말한다고 무조건 고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다시 대질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나의 말은 아무 소용없고 그 아이 말만 믿고 고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 고문이 심해서 의복에다가 똥까지 싸고 있으니 냄새가 풍겼는지 고문을 중지하고 또 수건으로 눈을 가리더니 어딘가 데려가더니 의복을 갈아입히고 어느 사무실에 가니 그곳에 좀 앉아있으니 지금 보니 김금식이가 들어오더니 아무 말 없이 보고 1초도 안 돼서 밖으로 나가더니 저 사람 아느냐고 묻기에 모른다고 하니 저 사람 너를 안다고 말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너는 왜 거짓말 하느냐고 또 잠을 재우지도 않은 채 밤을 새워가면서 조사하고 날이 새면 또 지하에 가서 고문하고 무조건 암호문하고 무전기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대질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무려 4일간 고문을 당하고 하루 있으니 검사가 지하실까지 와서 데리고 가기에 따라가니 조서 작성하자고 하기에 저는 지금 몸이 아파서 지금 조서 작성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니 그것도 무조건 시간과 시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거부했습니다. 검사가 하는 말이 여기는 검찰보다 더 높은 곳이다. 내가 너를 이곳까지 데리고 왔지만 내가 마음대로 데리고 가지 못하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 할 수 없이 조서 작성한 것입니다. 조서 작성하는 것을 보니 공산당에 대한 조서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부인했습니다. 내가 공산당도 아닌 사람을 무슨 이유로 공산당 조서 작성합니까? 하니 무조건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는 부르고 서기는 기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으로 몰아서 이 사건에 결부된 것입니다. 바로 이 공산당으로 나를 모은 사람이 정대범하고 김금식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공산당 두목, 윤모니, 황씨란 사람, 박영태란 사람, 김기철이란 사람들은 누구의 입에서 나온 사람들입니까? 모두 검사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물론 조서 기입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람을 공산당으로 가담시켜서 지금에 와서 내가 말한 것처럼 하니 나로서 답답할 뿐입니다. 나는 지금 정대범의 정신감정을 하여보았으면 합니다. 그것은 모르는 사람을 아무 곳에나 물고 들어가니 말입니다. 뒤에 부산일보는 그나의 목소리를 흉내낸
방송국 아나운서의 의성을 녹음했다가 틀어주었더니 눈물을 흘리며 자백했다고 과학수사의 성과를 소개하게 된다. 최 씨는 또 나에게 이렇게 털어놓았다. 전기고문, 물고문, 구타 등 갖가지 고문을 당했습니다. 잠을 못 자 정신이 없고 자백할 것도 없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한 번은 수사 간부가 오더니 권총을 내 머리에 갖다 대고 이 빨갱이 새끼 쏴 죽여버리겠다고 했어요. 나는 쏴 죽이시오 라고 대답했죠. 나흘쯤 지나서는 그들도 내가 공산당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아챈 모양이에요. 주사도 놔주고 잠도 재우면서 미안하게 됐다고 달래더군요. 지금도 그들에겐 별 유감이 없어요. 나를 고문할 때 양심이 괴로웠던지 소주를 마셔가며 고문합디다. 그 기관에서 김태현 검사로부터 조서를 받았는데 나를 고문한 사람을 입회시켜놓고 신문을 합디다. 자포자기 상태에서 손도장을 찍어주고 말았죠. 김 검사가 나간 뒤 나를 고문했던 그 사람이 왜 도장 찍어주었느냐고 나무라요. 그러면서 한 1년은 고생해야겠다고 합디다. 최 씨가 도장을 찍어준 조서는 1968년 5월 28일에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다. 최 씨는 황 선생의 권유로 북괴노동당에 가입하고 황 씨로부터 김용선의 아들 근하군을 살해하라는 명령을 받아 김기철에게 살해 지시를 내렸다고 자백한 것처럼 적혀있다. 공안기관에서 이미 최 씨의 북괴 관련서를 부정해버렸으므로 이 진술은 고문에 의한 허위 진술이란 증거의 가치만 지니게 됐다. 형욱 씨도 기철 씨처럼 깜빵에서 가죽 수갑을 차고 있어야 했다. 같은 살인 피의자였지만 금식 씨와 대범 씨에 대한 대접과 기철 씨와 형욱 씨에 대한 대접은 사뭇 달랐던 것이다.